안녕하세요. 은빛다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 괜찮으시오? 정신 차려오시오.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시면 위험합니다. 지금 난 우리 딸 수술비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발을 절뚝이는 남자가 쓰러진 노인을 일으키는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십 명이 지나쳤던 그 길바닥에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달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멈춰 섰을까요? 그리고 이 남자의 어떤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35의 저는 회사에서 또 하루를 보내고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IT 기업의 중간 관리자로 일하는 제 삶은 반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출근하고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퇴근하는 일상. 그 속에서 저는 점점 무뎌져 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번화가는 여느 때처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퇴근 시간의 인파 속에서 저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길 한가운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70대는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허름한 점퍼에 낡은 운동화, 옆에는 찢어진 비닐봉지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힐끗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발걸음을 늦추긴 했지만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술에 취한 건가 아니면 정말 아픈 건가. 괜히 나섰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시야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다리를 절뚝이며 노인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때 묻은 작업복 바지,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듯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겨워 보였습니다. 남자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남자가 노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몇몇은 멈춰서서 지켜봤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거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노인을 살피며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멀쩡한 두 다리로 서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저. 반면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주저없이 다가간 그 남자.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같이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평범했던 금요일 저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크게 다가올 것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는 약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10분이 참으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노인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곧 구급차 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노인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힐끗힐끗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불편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구급대원이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쓰러져 계신 걸 발견했습니다. 그럼 신원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구급대원이 노인의 주머니를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갑도 핸드폰도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혹시 같이 가실 수 있으세요? 남자가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남자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쉬고 싶었고 이런 일에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도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저는 남자를 유심히 봤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작업복 주머니에는 차 키가 보였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시나 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개인 택시 합니다. 다리가 불편하신데 운전이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졌어요.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속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노인은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보호자가 누구십니까? 저희는 길에서 쓰러진 걸 발견했습니다. 그럼 신원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응급 처치는 하겠습니다만 치료비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일단 부담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노인의 치료비를 자신이 낸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건가요? 모르는 분인데. 남자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길에 쓰러졌을 때 누군가 저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인가요? 그것도 있고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고요.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심합니다. 며칠은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대략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표정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에게 20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입원 수속 진행해 주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제가 반 부담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같이 있었으니까요.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고마움이 어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노인의 입원 수속을 마쳤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노인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른 손, 주름진 얼굴. 평생 무슨 일을 하며 살아왔을까요? 왜 혼자였을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가 병실 밖으로 나가 전화를 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전화를 끄는 남자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가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가 방금 포기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건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노인은 이틀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몸이 너무 지쳐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퇴근 후 병원에 들렀고 남자도 매일 들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준이었습니다. 38배 개인 택시 기사. 5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고 아내와는 3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지금은 10살 된 딸 하나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딸아이 이름은 서윤이었습니다. 서준 씨는 말수가 적었지만 딸 이야기를 할 때만은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우리 윤희는 그림을 참 잘 그려요. 나중에 화가가 되고 싶대요. 그 말을 할 때 그의 눈에는 빛이 났습니다. 셋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병원 회계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치료비가 예상보다 더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3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서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가 힘들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더 부담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부담되시는 거 아닌가요? 서준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좀 어렵긴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딸아이가 심장병이 있다는 것.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것. 그 돈을 모으기 위해 밤낮 없이 택시를 몰았다는 것. 지금까지 800만 원을 모았다는 것. 그런데 이번에 노인을 돕느라 200만 원을 쓰게 되었다는 것.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노인을 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딸아이가 더 중요하잖아요. 서준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 딸이 나중에 알면 이해해 줄 거예요. 아빠가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가족이 급한데 남을 도울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서준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 없어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서윤이를 만났습니다. 서준 씨가 병원에 데려온 것입니다. 작고 마른 여자아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맑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윤이에요. 목소리도 가늘었습니다. 아이는 노인이 누워있는 병실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저 할아버지 언제 깨어나세요? 곧 깨어나실 거야. 우리가 도와드린 거죠. 그렇지. 우리 아빠 착해요. 서윤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준 씨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복도에서 서윤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스케치북에는 한 남자가 할아버지를 부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쁘게 그렸네. 이게 뭐야? 우리 아빠가 할아버지 도와주는 거예요. 서윤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다리가 아픈데도 할아버지를 도와줬어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수술비가 부족한 것을, 아빠가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그런데도 아빠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준 씨와 서윤이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무엇을 하며 살아왔을까요? 안정된 직장, 적당한 연봉, 혼자 사는 아파트.
모든 게 다 있었지만 무언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반면 서준 씨는 가진 게 없었지만 무언가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서준 씨와 서윤이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도 제대로 보살펴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리는 것,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렇게 제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길에 쓰러진 노인을 도운 한 남자의 이야기.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주저없이 다가간 그 사람. 자신의 딸 수술비를 모으는 중인데도 노인을 외면하지 않은 그 마음. 저는 제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억지로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만을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글을 올리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핸드폰이 불이 나 있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고 공유도 수천 번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이런 분이 진짜 영웅입니다.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떨렸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서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준 씨, 저 SNS에 이야기를 좀 올렸어요. 무슨 이야기요? 서준 씨와 서윤이 이야기요. 사람들이 돕고 싶어 해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왜요? 도움을 받으셔야죠.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서준 씨가 한 일은 특별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왜 도움을 거부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의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은 마음, 스스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 그것도 그 사람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은 커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취재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준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방송은 안 됩니다. 서윤이 생각해 보세요. 아이 수술비가 필요하잖아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한테 물어볼게요. 그날 저녁 서준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희가 괜찮대요. 아빠를 자랑하고 싶대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송 촬영은 사흘 뒤 병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이 노인이 깨어났습니다. 처음 눈을 뜬 노인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병원이세요.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누가 나를? 이분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서준 씨를 가리켰습니다. 노인이 서준 씨를 봤습니다. 고맙소. 근데 치료비는 제가 냈습니다. 뭐라고요? 왜 그러셨소? 그냥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남한테 신세 안 지고 살았는데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노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이름은 박영수, 76살. 평생 고아원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원장은 아니었고 그냥 관리인이었답니다. 30년을 그곳에서 아이들을 돌봤답니다. 하지만 10년 전 고아원이 문을 닫았고 그 뒤로는 혼자 살았답니다.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돈도 없었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답니다. 폐지를 주우며 공원 벤치에서 자며 그렇게 살았답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돌봤는데 정작 자신은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을 위해 살았는데 말년은 이렇게 외로웠습니다. 방송 촬영 날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들어왔고 기자가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서준 씨는 어색해했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도와주셨나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딸아이 수술비를 모으는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런데도 노인을 도우신 이유가 뭔가요? 서준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이 나중에 컸을 때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했으면 합니다.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아빠였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자가 서윤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네. 우리 아빠가 제일 멋있어요. 서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가려진 아픔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복도에서 서준 씨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섰습니다.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서윤이 수술 날짜는 잡혔나요? 다음 달입니다. 돈은 다 모였나요? 아직 200만 원 부족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도울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날 밤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준 씨의 계좌로 기부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5만 원. 크고 작은 돈들이 모였습니다. 이틀 만에 1,0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서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런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받으셔야죠. 서윤이를 위해서라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알려지면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이의 수술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부금은 계속 모였고 결국 2천만 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서준 씨는 매일같이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무언가 무거운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받기만 하는 게 그에게는 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베푸는 사람이었지 받는데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원 옥상에서 서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혼자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뭘 생각하세요? 그냥요. 제 인생 같은 거요. 서준 씨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별 볼일 없이 살았어요. 공부도 못했고 돈도 못 벌었고요. 다리까지 다쳐서 택시밖에 못 몰게 됐죠. 그래도 서윤이가 있잖아요. 네. 윤희가 있어서 버텼어요. 그런데 요즘 생각해요. 제가 윤희한테 뭘 물려줄 수 있을까? 물려줄 게 많은데요. 뭐가 있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서준 씨가 사는 모습이요. 그게 서윤이한테 가장 큰 유산일 거예요. 서준 씨가 저를 봤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35까지 안정적으로 살았어요. 좋은 회사 다니고 돈도 적당히 벌고요. 그런데 뭔가 공허했어요. 제 삶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랬군요. 근데 서준 씨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의미 있는 삶은 따로 있다는 걸요. 가진 게 적어도 힘들어도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는 삶.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서준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무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였을까요? 안정된 삶을 위해서였을까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뭔가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늘 제 자신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서준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박영수 할아버지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수가 적었는데 점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가 병실에 오면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희야, 오늘은 무슨 그림 그렸어? 할아버지 그렸어요. 여기 봐요. 서윤이가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할아버지가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허허, 이게 나야. 잘 그렸네. 할아버지 예쁘죠? 그럼 우리 윤희가 그렸는데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마치 진짜 할아버지와 손녀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이들하고 있으면 좋더라고요. 옛날 생각도 나고요. 고아원에서 일하셨을 때요. 네.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아이들 웃는 거 보면 제가 다 행복했죠. 왜 결혼은 안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냥요. 기회가 없었어요. 아이들 돌보느라 제 인생은 뒤로 미뤘죠.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버렸네요. 후회되세요? 아니요. 후회는 안 돼요. 그 아이들 때문에 제가 살았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과 동시에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로웠어요. 그 아이들도 다 자라서 어디 갔는지 모르고요. 연락하는 아이도 없고요. 할아버지,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서준 씨랑 윤희를 만났잖아요. 이제 외롭지 않아요.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며칠 뒤 서윤희의 수술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술 전날 밤 서준 씨는 잠을 못 이뤘습니다. 병원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함께 있어줬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알아요. 근데 떨리네요. 당연하죠. 윤희가 아프면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요. 아빠들은 다 그런가 봐요. 서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윤희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못 살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서윤이 강한 아이잖아요. 네. 우리 윤희 강해요. 수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은 더 창백해 보였지만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윤아, 저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그래. 우리 윤희 용감하지. 서준 씨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도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윤아, 할아버지가 기도할게. 아무 일 없을 거야. 고마워요, 할아버지. 간호사가 왔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해요. 서윤이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준 씨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저도 할아버지도 모두 기도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5시간째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서준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서준 씨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도 휠체어에 앉은 채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서윤이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지만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서준 씨는 딸의 손을 잡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윤아, 아빠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2시간쯤 지나자 서윤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빠, 윤아, 깨어났구나. 아파요. 알아. 조금만 참아. 금방 나아질 거야. 서윤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서준 씨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회복만 잘 되면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준 씨는 그날부터 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택시 운전도 쉬었습니다. 오직 딸만 돌봤습니다. 저도 퇴근 후 매일 병문안을 갔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도 매일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윤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들, 아이들과의 추억들. 서윤이는 그 이야기를 재미있어 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는 나중에 선생님이 됐단다. 우와, 멋지다. 그렇지.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마치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이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이제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도 퇴원을 해야 하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퇴원하시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예전에 살던 곳으로 가야죠. 어디에 사셨는데요? 고시원이요. 한 달에 30만 원짜리. 돈은 있으세요? 퇴원하면 다시 폐지 주어야죠. 할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 그런 곳에서 혼자 사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준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고민이에요. 혼자 보내드리기가 마음에 걸려요. 저도요. 우리가 뭔가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서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집에 모시면 안 될까요? 서준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진심이세요? 네. 저 혼자 사는데 방 하나 비어 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허락하실까요? 물어봐야죠. 다음 날 저는 할아버지께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집에 오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요?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잖아요. 저랑 같이 사셔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남의 집에 가요? 자격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살면 돼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살던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좁고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복도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할아버지 방은 3층 끝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보였습니다. 2평도 안 되는 공간, 작은 창문 하나, 낡은 이불 한 채.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혼자 지내셨다니. 방 안을 둘러보다가 서랍을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낡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고아원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낡은 수첩. 그게 할아버지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짐들을 들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짐 가져왔어요. 뭐하러 그러셨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저희 집에 사세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서준 씨도 거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냥 받아들이세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무슨 복으로 이런 대접을 받는지, 할아버지가 평생 아이들한테 해주신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많이 하셨어요. 그 아이들한테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제 집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서윤이도 곧 퇴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퇴원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병원 옥상에서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케이크를 준비했고 서윤이가 촛불을 불었습니다.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서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윤이 이제 아프지 말자. 서준 씨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모든 게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집에 오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안일을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몸이 근질근질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는 할아버지가 먼저 일어나 밥을 지으셨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깨끗하게 정돈된 집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했던 저에게 누군가와 함께 사는 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좋아졌습니다. 집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 누군가 기다린다는 것, 그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네. 제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정말로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촉촉했습니다. 서준 씨네 집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전에는 자주 쉬어야 했는데 이제는 매일 갈 수 있었습니다. 서준 씨도 다시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리하게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말마다 우리는 함께 모였습니다. 서준 씨네 가족과 할아버지, 그리고 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서윤이가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아저씨, 이거 봐요. 뭔데? 우리 가족 그림이에요. 그림 속에는 5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준 씨, 서윤이, 할아버지, 그리고 저. 모두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서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족. 저는 평생 혼자였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는 껍데기만 있는 관계였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이제는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며칠 뒤 할아버지가 옛날 고아원을 찾아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문을 닫았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그곳으로 갔습니다. 시외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작은 시골 마을에 낡은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30년을 살았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곳곳이 낡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방 한 방을 둘러보셨습니다. 여기가 아이들 방이었고 여기가 식당이었고 할아버지가 설명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자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나무 밑에서 놀았어요. 여름이면 그늘이 시원했죠. 할아버지가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영수 씨 댁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뉴스 보고 연락드렸어요. 누구시죠? 저 예전에 푸른 고아원에 있었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전화 받으세요. 누구요? 푸른 고아원에 계셨던 분이래요. 할아버지가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저 민수예요. 기억하세요? 민수? 민수가 누구더라? 제가 6살 때 들어왔었어요. 할아버지가 밥 먹여주시고 재워주셨잖아요. 아, 민수. 기억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뉴스 봤어요. 할아버지가 길에 쓰러지셨다고요. 제가 찾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다. 괜찮다. 이제라도 연락드려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구나.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뉴스를 본 옛날 고아원 아이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있었고, 회사원도 있었고, 자영업자도 있었습니다. 모두 할아버지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 달 뒤 우리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옛날 고아원 아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를 보자 모두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우셨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많이 컸네. 할아버지가 한 명 한 명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돈도 있었고 편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이 온 것 자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할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셨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이들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는 데 있다는 것을, 진짜 의미는 채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비우는 데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고 서준 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서윤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림 대회에 나가 상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서윤이가 정말 재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준 씨는 여전히 택시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돈만 쫓지 않았습니다. 딸과의 시간, 할아버지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이제 더 자주 웃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제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셨습니다. 고아원 아이들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정기적으로 찾아왔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회사 일만 하던 제가 이제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서준 씨네 가족, 할아버지, 그리고 저. 서윤이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아빠, 저기 가요. 알았어. 천천히 가.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네. 너무 행복해요. 저도요. 그랬군요. 할아버지 만나지 못했으면 저는 여전히 공허하게 살았을 거예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혼자 쓸쓸하게요. 우리 모두 변했네요. 그렇지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웃으며 뛰어오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준 씨가 딸을 안아주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가자. 서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그날로 돌아간다면 어떨까? 길에 쓰러진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 아마 저는 여전히 혼자였을 것입니다. 공허한 일상을 반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의미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준 씨가 멈춰 섰습니다. 불편한 다리로도 주저하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그 모습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 함께 웃는 것, 서로를 아끼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며칠 뒤 저는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왜 그만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요.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운영하는 카페였습니다. 이름은 함께였습니다. 카페에는 여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힘든 청년들, 외로운 사람들. 우리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때로는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준 씨도 자주 왔습니다. 택시 운전 중간중간 들러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윤이도 방과 후에 와서 숙제를 했습니다. 카페는 우리의 또 다른 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카페에 왔습니다.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무슨 일이에요? 청년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했고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힘드시죠? 하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어떻게 괜찮아져요? 저도 그랬거든요. 공허하고 외로웠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면서 달라졌어요. 누구요?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요. 그들이 제게 진짜 삶이 뭔지 가르쳐 줬어요. 청년의 눈에 빛이 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청년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줬습니다. 제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청년은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가 누군가를 도울 차례라고. 저를 도와준 분들처럼 저도 누군가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길가에는 눈이 쌓였습니다. 저는 카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그 길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던 그 길을, 서준 씨가 다가갔던 그 순간을, 그 모든 것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옆으로 오셨습니다. 뭘 보세요? 그냥 생각 중이었어요. 무슨 생각? 고마운 사람들 생각이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덕분에 행복해요. 저야말로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모였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준 씨, 서윤이, 할아버지, 그리고 저.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제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바로 옆에 있었죠. 불편한 다리로도 멈추지 않았던 그 사람처럼 저도 이제는 누군가의 곁에 멈춰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중 누군가는 쓰러져 있고, 누군가는 손을 내밀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칩니다. 서준 씨는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 없었지만 멈춰 섰습니다. 그 하나의 선택이 한 노인의 삶을 바꿨고, 한 사람의 공허함을 채웠고, 결국 모두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진짜 행복은 많이 가진 데 있는 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 곁에 쓰러진 누군가가 있다면 잠시 멈춰 서주세요. 그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